거의 한 세기 동안 세 나라가 자동차 세계를 나눠 가졌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이 삼각구도에서 지구의 이동 방식을 정의한 이름들이 탄생했습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포드, 혼다, BMW. 이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자존심이었고 대륙의 산업적 척추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3년 만에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순이익이 28%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포르쉐는 단 1년 만에 실적의 92%를 잃었습니다. 지프, 푸조, 피아트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는 26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이는 창사 이래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폭스바겐은 5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충격의 배후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반복됩니다. BYD. 2003년까지만 해도 단순한 충전용 배터리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던 기업입니다. 당시 이 회사가 언젠가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일론 머스크는 말 그대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BYD는 지구상 그 어떤 브랜드보다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터리 공방이 어떻게 10년도 안 되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무릎 꿇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아무도 마쿠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BYD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고전적인 오류, 이것이 단지 중국의 이야기라고 믿는 것. BYD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지르는 고전적인 실수는 이것이 중국 안에서만 벌어지는 중국의 이야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메르세데스나 폭스바겐에게는 이미 매우 나쁜 소식이겠지만 적어도 내수 시장은 남겨두는 셈입니다.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BYD와 다른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군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모든 대륙에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아. 그곳에서 충격은 가장 강렬했습니다. 태국에서 토요타, 혼다, 미쓰비시가 40년간 군림했기에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리던 그 나라에서 BYD는 18달 만에 전기차 시장의 40%를 점령했습니다. 미쓰비시는 현지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마쓰다는 생산량을 60% 줄였습니다. 40년간 이어진 일본의 지역 패권이 몇 시즌 만에 뒤집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작년에 판매된 신차 5대 중 1대가 BYD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BYD가 2024년에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도 상황은 나을 것이 없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은 현재 유럽 전기차 판매의 11% 이상을 차지하며 이 비중은 매 분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르노는 최근 5년 만에 첫 순손실을 기록했고 중국의 압박으로 마진이 계속 압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자신의 영토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 프리미엄 세계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아우디조차 중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30명가량의 기업인들을 태우고 베이징으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진핑에게 독일 산업에 대한 압박을 조금 완화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년 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장면입니다. 역학관계의 역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입니다. BYD는 단 1년 만에 브라질 전기차 부문의 72%를 차지했고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버려진 전 포드 공장의 폐허 위에 거대한 공장을 열었습니다. 상징성이 너무 완벽해 보일 정도입니다. 멕시코, 이스라엘, 노르웨이에서도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노르웨이는 지구상 가장 까다로운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데 BYD 탕은 출시 직후 판매량 상위 5안에 바로 진입했습니다. 루마니아도 이 물결 밖에 있지 않습니다. BYD 모델들은 라블라 플러스 프로그램과 리스 네트워크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쿠레슈티, 클루지, 티미쇼아라의 도로에서 BYD 로고는 더 이상 신기한 광경이 아니라 점점 더 일상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BYD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차단된 유일한 대형 시장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아무도 승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예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 추세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BYD가 상륙하는 곳마다 현지 경쟁자들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몇 달 안에, 때로는 몇 주 안에.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기적의 인물, 왕창푸. 손쉬운 대답, 즉 값싼 노동력이라는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다른 중국 브랜드도 같은 이점을 가졌지만 결코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BYD가 만들어낸 것은 다른 무언가입니다. 메르세데스와 토요타가 10년 전에 연구했어야 할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해하려면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왕추푸입니다. 1995년 그는 29살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사촌으로부터 35,000 유로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 선전의 작은 공방을 임대하고 충전용 배터리 제조에 뛰어들었습니다. 7년 후
그는 모토로라와 노키아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BYD는 세계 최대의 배터리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해 그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배터리로 번 돈을 가지고 황무지 한가운데에 있는 국영 자동차 공장, 그것도 파산한 공장을 인수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주들이 막으려 했습니다. BYD 주가는 두 번의 거래 세션 만에 3억 유로에 해당하는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중국 경제 언론은 공개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자본 집약도가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에 배터리 제조업체가 도전한다고? 왕장푸는 운전면허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자동차의 미래가 엔진이 아닌 배터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그보다 배터리를 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에 전기를 입히려 했습니다. 그는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는 물체를 중심으로 자동차를 만들려 했습니다. 나머지 세상이 이해하기까지 15년의 굴욕이 필요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의 자동차를 조롱하고 일론 머스크가 미국 TV에서 BYD라는 이름을 듣고 킥킥거리던 15년이었습니다. 그 15년 동안 왕은 모든 것을 바꿀 세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첫 번째, 결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테슬라는 파나소닉으로부터 배터리를 구매합니다. 폭스바겐은 칩, 모터, 전자부품, 심지어 유리창까지 수백 개의 하청업체에 의존합니다. 반면 BYD는 모든 것을 내부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합니다. 배터리는 물론이고 반도체, 모터, 전력 전자장치, 앞유리, 헤드라이트, 그리고 대시보드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까지. 2021년 전 세계적인 칩 위기가 자동차 산업을 마비시켰을 때 BYD는 자체 반도체 공장의 생산 속도를 높이며 납품을 계속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치솟았을 때 그들은 이미 티베트와 남아메리카에서 직접 채굴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을 약화시키는 모든 위기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 두 번째, 지루해 보이는 것에 베팅하다. 테슬라와 실리콘밸리 전체가 완전 전기를 전파하는 동안 왕은 조용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투자했습니다. 일상에서는 전기로 달리고 장거리에서는 휘발유로 전환하는 차들이었습니다. 팔로 알토에서는 이것이 타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도시 외곽에 충전 인프라가 드문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것은 수억 명의 운전자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서구 언론이 여전히 하이브리드의 기술적 정당성을 논하고 있을 때 BYD는 이미 테슬라가 전 차종을 합산해 파는 것보다 더 많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타협은 테슬라가 결코 도달하지 못한 5억 명의 중국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규모를 확보하자 규모의 경제가 나머지를 해결했습니다. 결정 세 번째, 블레이드 배터리, 최후의 함정. 2020년 BYD는 블레이드 배터리를 출시합니다. 다른 모든 회사가 사용하는 니켈, 코발트 혼합물 대신 리튬, 인산철 화학을 사용하는 다른 화학 구성의 배터리였습니다. 생산 비용이 더 낮습니다. 내부에 못을 박아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갑니다. 마지막 요소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BYD가 진정한 안전성 논거를 내세우면서도 테슬라보다 저렴하게 차를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4년 후 테슬라는 자체 차량에 사용할 배터리를 BYD로부터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머스크가 TV에서 비웃던 그 회사가 지금은 테슬라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협력은 짧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BYD는 더 좋은 차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구조적으로 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공식 버전,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 적어도 그것이 공식적인 버전입니다. 모든 경영 잡지에서 BYD를 차세대 도요타로 찬양하는 모든 하버드 사례 연구에서 읽을 수 있는 버전입니다. 수직 통합, 대담한 하이브리드 배팅, 혁명적인 배터리, 그리고 끝. 이야기 완결.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BYD는 같은 경기장에 어떤 다른 선수도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돈, 유령 보조금.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이 회사는 중국 정부로부터 약 40억 유로에 달하는 직접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016년 아우디에서 스타 디자이너를 영입한 그 해에 수령한 공적 지원금은 그룹 전체의 순이익을 초과했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중국 정부의 수표가 없었다면 BYD는 그 해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취했습니다. 공장 건설을 위한 무상 토지, 국책은행의 무이자 대출, 연구개발에 대한 대규모 세액 공제, 수백 개 중국 도시의 버스와 택시를 위한 보장된 공공계약, 그리고 무엇보다 구매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이 있어 중국에서 판매된 각 BYD 차량이 이미 국가 할인분이 차감된 상태로 고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분석가들은 BYD가 생산 라인에서 출고되는 차량 한 대당 2,000에서 4,000 유로의 공적 자금을 수령했다고 추산합니다. 잠시 멈춰서
이것이 폭스바겐이나 도요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차량 가격을 계산할 때 그들은 마진이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지 않는 경쟁자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BYD는 수년 동안 손실을 보며 팔면서도 이익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용히 그 차이를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이것이 메르세데스가 단순히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스텔란티스가 단순히 비용을 더 많이 절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BYD가 더 빠르거나 더 영리하거나 더 혁신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해당되지만 문제는 BYD가 국가 산업 전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10년 전 공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지배하려는 10개 분야 중 하나로 자동차를 명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BYD는 도구입니다. 중국은 플레이어입니다. 가장 냉소적인 점은 서구 정부들이 뒤늦게 깨닫고 관세와 조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베이징은 이미 가장 공격적인 보조금을 줄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 임무가 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물류 체인은 잠겨버렸습니다. 경쟁은 이미 무릎을 꿇었습니다.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다. 다만 BYD에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2025년 초 홍콩에 기반을 둔 소규모 독립 리서치 기관인 GMT 리서치가 금융 언론에 폭탄과 같은 효과를 낸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열렸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BYD의 실제 부채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표시한 420억 위안과 전혀 다릅니다. 3조 2,300억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거의 8배나 더 많습니다. 빠져있는 부분들은 회계사들이 정중하게 공급망 금융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BYD는 납품 후 평균 275일이 지나서야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9달, 업계 표준이 50일에서 60일인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이러한 미지급 청구서들은 부채입니다. 다만 대차 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BYD는 자신의 하청업체들을 돈을 갚지 않는 은행처럼 이용하고 있으며 그 현상의 규모는 모든 것이 붕괴하기 직전에 에버그란데가 부동산에서 했던 일과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행 거리 제로의 중고차. 중국에서 공개적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업계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관행이 있습니다. 주행 거리 제로의 중고차라고 불립니다. 메커니즘은 단순하고 소름 끼칩니다. 매월 말 상업적 목표 달성 기한이 다가오면 BYD 딜러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유령 회사 명의로 수천 대의 새 차를 등록합니다. 그런 다음 즉시 중고, 주행 거리 제로라는 라벨을 붙여 중고차 시장에 내놓습니다. 서류상으로 이 차들은 신차 판매로 집계됩니다. 실제로는 어떤 실제 고객도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전국의 거대한 공터에 때로는 몇 달씩 주차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찍힌 이미지들은 중국 전역의 들판에 줄지어 버려진 BYD 차량들이 빗속에서 서서히 녹슬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저우의 한 판매원은 익명으로 매월 말 협력회사 명의로 200대에서 300대의 차를 등록하도록 요청을 받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꽤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BYD가 작년에 425만 대를 판매했다고 발표할 때 실제로 진짜 사람들이 구매한 차는 몇 대일까요? 쌓여가는 품질 문제. 품질 문제도 동시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BYD는 스티어링 칼럼 결함으로 인해 단락과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약 9만 7천 대의 차량을 리콜해야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그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었습니다. 즉 최대라는 것이 2025년 10월에 또 다른 결함으로 다시 11만 5천 대를 리콜해야 할 때까지였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C라이언 SUV에 관한 불만들, 즉 3달 만에 끊기는 라디오,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GPS, 비가 심하게 올 때 막혀버리는 와이퍼에 관한 불만들은 단 일주일 만에 공식 신고 건수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에서 BYD는 바이아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법원 문서에 노예에 준하는 것으로 묘사된 조건들로 인해 노동부로부터 형사소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 163명, 압수된 여권, 하루 14시간 노동, 쉬는 날 없음. 이 사건은 룰라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치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순이익은 19% 감소했습니다. 2026년 초 몇 달간의 전 세계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 하락했습니다. 경쟁 중국 기업 지리는 자국 영토에서 BYD의 시장 점유율을 심각하게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자신도 작년 말 자국 제조업체들에게 그들이 벌이고 있는 가격 전쟁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공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이 자국 챔피언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할 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붕괴가 아니라 하지만 기적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이 BYD가 내일 아침 무너질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그룹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기차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균열은 매우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는 목소리를 높여 에버그란데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든 그르든 이 단어가 회자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진짜 판돈, 자동차만이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이 이미 정확히 같은 시나리오를 다른 6개의 산업에서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산업인지 추측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베이징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이라고 불리며 중국이 세계적 규모로 지배하려는 모든 분야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경제신문 첫 페이지의 헤드라인을 다시는 같은 시선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 사업을 구축하면서 세상이 여전히 2005년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의 정통으로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고의 선수들은 더 이상 디트로이트에도, 슈투트가르트에도, 도쿄에도 없습니다. 선전, 항저우, 그리고 일반적인 서양인이라면 지도에서 찾을 수도 없을 수십 개의 다른 도시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게 판도는 2배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치아, 포드 오토산, 그리고 피테슈티, 크라이오바, 티미슈아라의 수백 개 공급업체들을 통해 폭스바겐, 르노, 스텔란티스의 공급망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유럽의 거인들이 중국의 압박에 계속 피를 흘린다면 충격파는 루마니아 자동차 산업의 수천 개 일자리에 직접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먼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부쿠레슈티의 정책 위반자들이 이미 우려하며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BYD가 내년에 숨겨진 부채의 무게로 붕괴하든 아니면 21세기의 도요타가 되든 이제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서 전개되고 있는 더 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동차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